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운동역학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운동역학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 연구 이론과 방법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2번에 운동에 의한 생리적, 기능적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이다. 3번에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학문이다. 4번에 스포츠 상황에서 인체에 발생하는 힘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각각 나와 있는데, 운동역학이라는 것은 역학 생리학 그리고 해부학적 지식 기초를 활용해서 인체 운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응용 과학이라고 저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체에 발생하는 힘과 그 힘의 작용 결과로 발생하는 인체의 운동 및 효과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1번의 어떤 스포츠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스포츠 사회학에 가까운 부분이고, 운동에 의한 생리적, 기능적 변화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은 생리학. 그리고 3번에 스포츠 수행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바로 이거는 심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각각 1, 2, 3번은 저희 운동역학과는 다른 어떤 내용이고, 4번에 대한 부분이 바로 힘과 그 효과를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4번이 바로 운동역학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신장, 원심성 수축의 설명이 아닌 것은 부분인데, 신장성과 원심성 수축, 그리고 이 반대되는 말이 단축성 수축이 있는데요. 신장 수축이라는 것은 말로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은 스쿼트의 다리를 굽히는 동작에서 큰 볼기근, 대둔근의 어떤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근육의 길이가 신장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2번에 팔굽혀펴기 팔을 펴는 동작에서 위팔 세갈래근, 삼두근의 수축 같은 경우는 어떤 동작이죠? 이때는 신장성 수축이 아니고 단축성 수축이 발생하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턱걸이에 팔을 펴는 동작에서 넓은 등근, 다시 말해서 광배근의 수축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의 형태를 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보시면은 잇몸 일으키기의 뒤로 몸통을 펴는 동작에서 배고등근의 수축 역시도 신장성의 수축을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 단위 시간당 이동한 변이를 나타내는 벡터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동한 변이를 시간당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바로 속도죠. 속도.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시간분의 변이가 뭐가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속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리, 가속도, 각속도도 한 번씩 살펴볼게요. 거리라는 것은 물체가 지나간 궤적의 총 길이를 말하고 크기를 나타내는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벡터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각속도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각 변이를 나타내는 벡터량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선운동의 어떤 운동학적인 분석에 다양한 어떤 요소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발력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변인이 아닌 것은
문제인데요. 1번에 보면은 걷기 동작에서 디딤발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지면 외발서기 동작에서 압력 중심의 이동 거리, 3번에 어떤 서저트 점프 동작에서 발로 지면의 힘을 가한 시간, 4번에 보면은 달리기 동작의 채공기에 발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지면 발력기, 다시 말해서 포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 네모난 어떤 쇠의 어떤 판이 있어요. 이 판 위에 올라가야 있어야 하지만 어떤 얻을 수 있는 변인의 값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방향, 압력 중심, 그다음에 힘을 가한 시간, 발로 지면에 누르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1, 2, 3번 같은 경우는 다 구할 수 있는 값인 반면에 4번 같은 경우는 달리기 동작의 채공기, 양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지면에 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서의 힘의 크기는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아닌 것이고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인체의 시상, 전후면, 사지탈 플레인의 움직임에서 수행되는 움직임이 아닌 것은 문제인데요. 우리 인간의 면은 세 가지의 면이 있죠. 시상면, 관상면, 수평면, 세 가지의 면이 있는데 그 면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고 그 움직임의 시상, 전후면의 움직임에 수행되는 움직임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면은 인체의 수직축, 종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몸통 분절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평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이 바로 정답이 나왔는데 이 시상면, 전후면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페달링하는 사이클 선수의 무릎 관절의 굴곡 그리고 신전의 움직임, 굴곡과 신전은 대표적인 시상 전후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에 보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의 발목 관절, 좌측 굴곡, 배측 굴곡의 움직임, 대표적인 시상면상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역시도 시상면의 움직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4번의 앞구르기를 하는 동작, 앞구르기를 하는 동작을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아가게 되죠. 결국 시작점에서 가는 동작까지 앞으로 빙그르 돌아가면서 앞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적인 시상면상의 움직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수평면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어떤 복합 운동에 어떤 해당되는 움직임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6번에 보게 되면은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브볼로 던져진 야구공의 움직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이 보통 이제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복합 운동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회전 운동, 복합 운동, 그러니까 회전 운동과 병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복합 운동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복합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억에 커브볼로 던져진 야구공의 움직임. 대표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야구공은 이 투수에서부터 타자까지 이렇게 공이 움직일 것이고 공이 또 회전을 하게 돼요. 공이 회전하면서 복합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복합 움직임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니은에 보면은 페달링하면서 직선 구간을 질주하는 사이클 선수의 대퇴 분절의 움직임. 몸의 자전거 같은 경우가 직선을 움직이면서 무릎 관절의 굴곡과 신전의 어떤 회전 운동이 발생하면서 복합 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역시도 복합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디귿에 공중 회전하면서 낙하하는 다이빙 선수의 몸통 움직임. 회전을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위에 아래로 움직이면서 병진 운동 그리고 회전 운동이 함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복합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복합 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단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에 보게 되면은 무게중심은 항상 신체 내부에 위치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게중심은 자세에 따라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도 위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정답과는 거리가 멀고요. 2번에 회전하기 체조 선수는 어떤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네, 옳은 설명이죠. 회전하기 위해서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고 바로 2번이 그에 상응하는 옳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지면에 선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무게중심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죠? 팔을 올리게 되면서 무게중심은 위로 향하게 되죠. 아래로 향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역시도 틀린 질문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서던트 점프 이지 점프를 한 후에 공중에서 팔을 위로 올리면 무게중심은 위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공중에서의 자세의 변화가 어떤 무게중심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역시도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체조 선수는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 무게중심을 지나는 축, 바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7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인데요. 농구 자유투에서 투사된 농구공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8번에 보면은 볼게요. 공기저항은 무시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1번 지문부터 보면은 농구공 질량 중심의 수직 속도는 일정하다. 수직 속도 같은 경우는 일정하지 않죠. 중력가 속도라는 다시 말해서 중력의 영향을 받고 그 값은 우리가 9.8 m/s의 제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고 1번은 옳은 질문이 아니게 됩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최고점에서 농구공의 질량 중심의 수평 속도는 0m/s가 된다. 수평 속도가 아니고 뭐가 된다? 수직 속도는 0m/s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역시도 옳지 않은 질문이 되는 것이고요. 3번에 보면은 최고점에서 농구공 질량의 중심은 수평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어떤 운동? 등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운동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 포뮬 이걸 우리가 투사체 운동이잖아요. 투사체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손으로 던졌을 때 손으로부터 던져서 손끝을 딱 떠난 순간부터 그리고 내가 이 물체가 수사체 운동을 하고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항상 그 수사체의 수평 속도는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점에서 농구 질량의 중심은 수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무조건 수직 방향 같은 경우는 어떤 영향을 받는다? 등가속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중력가속도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을 한다가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9.8 m/s의 제곱에 중력가속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4번 역시도 틀린 질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번에 3번이 된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에 보면은 그림과 같이 공이 지면, 수평 고정면에 충돌한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이 충돌 전 수평 속도 및 수직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평 고정면 그리고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에너지가 동일하게 보존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어떤 속도 그리고 반사 각 그리고 높이 튕겨져 나가는 높이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문을 보게 되면은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백스핀 된 공의 수평 속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수평 속도는 같다라는 게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 1번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2번에 보면은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톱스핀 된 공의 수직 속도가 크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 크다가 아니고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톱스핀 된 공의 반사각이 크다라고 했는데 크다가 아니고 같다라는 것이 옳은 지문이고요. 4번에 보면은 충돌 후 무회전된 공과 백스핀 된 공의 리바운드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같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그림에서 달리기 선수의 질량은 60kg이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몸무게가 질량이 60kg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 착지 시 무게중심의 수평 속도는 2m/s라고 합니다. 2m/s고 A와 B의 면적이 각각 80Nm/s, 20Nm/s일 때 오른발 이지 순간 무게중심의 수평 속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A가 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80Nm/s.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가 20Nm/s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를 나갈 때 말 그대로 오른발이 이지되는 순간에 무게중심의 수평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때에 대한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좀 구해야 할 부분들 그리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 가장 좀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떤 충격량의 그래프이고, 다시 말해서 충격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달리기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60kg에다가 2m/s를 곱해서 120kg 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선수가 처음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가 B 구간에서 딱 발을 디뎠을 때 이 그래프가 20Nm/s인데 이 그래프가 20Nm/s지만 그래프 상에서 나타나는 값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0이라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0을 빼게 되면은 100kg m/s의 운동량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A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의 면적이 몇이다? 80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100에다가 80을 더하는 거죠. 왜냐? 이 그래프가 80이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 A의 값은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80이 되는 겁니다. 100에다가 80을 더하게 되면은 운동량은 180kg m/s가 되는 거죠. 180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수평 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180이라는 값이 나왔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아까 60이라는 것을 우리가 60kg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는 수평 속도예요. 수평 속도는 모르죠. x라고 쳤을 때 그러면은 18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지만, 그러니까 60에다가 얼마를 더 곱해야지만 180의 운동량이 나오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정답은 3m/s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할 거는 어떤 그래프가 어떤 충격량의 그래프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운동량과 충격량은 서로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그것을 잘 이해를 해두시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어떤 심화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공식과 이해를 좀 암기와 이해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도 또 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볼게요. 보기, 농구 선수는 양손 체스트 패스 캐치 동작에서 공을 몸쪽으로 당겨 받는다. 그 과정에서 공을 받는 무엇은 늘리고 무엇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충격력의 어떤 증가와 감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체스트 패스 캐치 동작 또는 글러브, 야구에서 글러브를 통해서 공을 받을 때 뒤로 이렇게 빼는 프레이밍 동작이라고 하는데 그런 동작들은 어떤 공을 받는 시간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충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간, 마치 말해서 작용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고 그리고 충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작용 시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을 받는 뭐를 늘려야 한다? 바로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번에 보면은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은 11번에 1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넘어가 볼게요. 역학적 일을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선수가 바닥에 있던 100kg의 바벨을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그리고 2번에 보면은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굴려서 1m 옆으로 이동시켰다. 3번에 체조 선수가 철봉에 매달려 10초 동안 정지해 있었다. 4번 육상 선수가 달려서 100m를 이동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역학적인 개념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에 걸쳐서 어떤 힘이 저항하는 어떤 힘이 작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철봉에 매달려서는 어떤 정지해 있기 말 그대로 움직임이 없죠. 계속 정지해 있는 상황, 힘을 쓰는 것은 알겠지만 움직임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머지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이동을 했다 또는 들어 올렸다 했는데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역학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누스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의미인데요. 이 마그누스 효과 한번 볼게요. 1번 레인에서 회전하는 볼링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 그리고 2번에 카브볼로 투구된 야구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 3번 사이드 스핀이 가해진 탁구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 4번 회전 또는 탑스핀이 걸린 테니스공이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인데 이 마그누스 효과 같은 경우는 회전하며 이동하는 공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압력 차이에 의해 어떤 경로가 굽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압력의 차이가 발생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2, 3, 4번 같은 경우는 다 어떤 투사된 물체, 어떤 공이 던져진 물체 그리고 주체가 되는 물체들이 공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번의 어떤 볼링공 같은 경우는 어떤 지면에 붙어 있죠. 붙어 있으면서 어떤 공기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가 어떤 마그누스 효과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 3, 4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어떤 마그누스 효과가 발생하는 어떤 효과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스키 점프 동작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마찬가지로 공기정은 무시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역학의 그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같아요. 1번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지면 착지 직전에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옳은 설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2번에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최고점, 어떤 물체가 스키 점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 지점, 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은 운동 에너지는 스키 점프 때 이륙 직후부터 지면 착지 직전까지 동일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어떤 운동의 어떤 효과,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 그리고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많이 변하거든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 높이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속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어떤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게 되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스키 점프 대 이륙 직후부터 지면 착지 직전까지 보존된다.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그 양 총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착지 어떤 직후부터 직전까지는 보존이 되지만 그 비율에 대한 값은 위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이 14번을 풀 수 있는 어떤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그림에 제시된 덤벨 컬 운동에서 팔꿈치 관절 각도와 팔꿈치 관절에 발생되는 회전력, 토크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그래프는 단 덤벨 컬 운동은 등각 속도 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팔꿈치가 이 덤벨이 여기로 가 있는 이 90도일 때 가장 큰 어떤 회전력, 토크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각도에 따라서 어떤 회전력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결국 이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 덤벨이 이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회전력은 감소하게 돼요. 반대로 이 덤벨이 이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결국 이 각도는 어떻게 되죠?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회전력은 증가하게 되는, 말 그대로 90도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가진 그래프를 찾으라는 문제인데,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나타내는 1번의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90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회전력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요 안에 지금 각도에 따라서 어떠한 회전력을 나타내는지를 그 그래프를 찾는 문제란 말이죠. 결국 이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팔꿈치는 90도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회전력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회전력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결국 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력은 커지게 되는 그래프는 2번입니다. 요게 0도일수록 회전력은 커지게 되고, 90도일수록 이 회전력이 감소하는, 바로 이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회전력이 커지게 되고, 이 각도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팔꿈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력이 감소하는 문제, 그러니까 그래프는 2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인체 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에서 저항팔이 어떤 흰팔보다 힘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항팔이 흰팔보다 긴 경우에는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반대죠. 네, 저항팔보다는 흰팔이 더 긴 경우에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는 것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고요.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저항점 우리가 R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저항점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있는 형태로 팔굽혀 동작이 이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번에 대한 설명. 일종지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죠? 이 축이 이렇게 있고 지금 양 끝에 저항과 힘이 있는 형태인데 이 2번에서 제시한 방법은 무엇이죠? 이대로 그림을 써본다고 하면은 저항점 R이 받침점과 힘점 사이에 있는 어떤 형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종지뢰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뢰이기 때문에 1번 일종지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3번에 보게 되면은 이종지뢰는 받침점이 힘점과 저항점 사이에 있는 형태로 힘에 있어서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종지뢰 같은 경우가 다시 말해서 받침점이 이렇게 있고 양 끝에 힘점과 저항점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그렸듯이 일종지뢰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역시도 틀린 질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은 3종지뢰는 힘점이 받침점과 저항점 힘점이 저항점 사이에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운동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 이득이다. 바로 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들. 힘점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받침점과 그 다음에 저항점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3종지뢰라고 하고 이 3종지뢰 같은 경우는 운동의 범위와 속도에 있어서도 이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대부분의 관절의 지뢰 형태는 3종지뢰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에 보면은 보기에 기역 리을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 라는 문제인데요. 다이빙 선수의 공중 회전 동작에서는 다이빙 플랫폼 이지 직후에 다리와 팔을 회전축 가까이 위치시켜서 관성 모멘트를 뭐뭐시켜야죠. 자, 지금 보면은 직후에 다리와 신체 회전축을 가까이 위치시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체의 질량 분포도를 감소시키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소된다고 하면 2번하고 3번이 일단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각속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킴으로써 각속도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정답이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다고 하면은 입수 동작에서는 팔과 다리를 최대한 펴서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기 때문에 증가시켜야 하고 왜냐하면은 착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각속도를 어떻게 한다? 감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답은 2번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m/s의 수평 투사 속도로 야구공을 던질 때 야구공의 채공 시간이 2초라면 투사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투사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평 속도 30m/s에다가 채공 시간 2초를 곱해주게 되면은 60m의 투사 거리를 쉽게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률의 단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에 보면은 뉴턴 미터/세크, 킬로그램 미터/세크의 제곱, 그다음 와트, 그 다음에 3번에 줄 퍼세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 힘의 단위고 나머지가 다 인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기읒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체의 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저면은 어떻게 해야죠? 기저면은 넓혀야 돼요. 기저면은 넓히고,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떻게 한다? 낮게 유지하죠. 낮게 유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수직 무게중심선을 기저면의 중앙과 어떻게 멀게 아니면 가깝게 위치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안정성을 결정지는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학습을 해두셔야 하는데, 그래서 무게중심선의 위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선을 인체 중앙, 기저면의 중앙에 위치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무게중심선과 기저면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기저면의 형태, 그리고 어떤 기저면 내에서의 중심의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3년 어떤 기출 운동역학 기출 해설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